115회 전산회 계급 객관식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서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회계의 기본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의 실체로 가정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계속 기업의 가정은, 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 활동을 계속한다라는 가정을 갖고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회계 처리도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이 다음 달에 망할 거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효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효익을 주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의 원가로 잡았다가 그 효익이 창출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들이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결산할 때 선수 수익이나 선급 비용, 그다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과 같은 회계 처리하는 것은 회계 기간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한 회계 처리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 결산 정리를 하는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적절한 것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말 시점에 이런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서 정리분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생주의 회계하고 가정하고는 이거는 상관이 없죠. 우리 기업 실체 가정, 계속 기업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 가정을 물어봤던 거니까요. 자, 2번입니다.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당좌 자산은 어떤 걸 당좌 자산이라고 하나요?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가능한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가능한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선수 수익은 내년도의 수익을 미리 받은 거라 선수금처럼 부채에 해당이 돼요. 선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산은 아니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을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의 가정이 유사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 물건을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먼저 구입했던 거를 먼저 꺼내 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식료품이면 오래 두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 걸 먼저 팔려고 하는 게 실제 물량의 흐름과 유사하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입 선출법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3번은 선입 선출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요 지문이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교재로 기출문제집으로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요 1번 개별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후입선출법, 4번 총평균법 요게 지금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기재해서 한번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1, 2, 3, 4번 중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자,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걸 먼저 팔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매출 원가는 과거에 있던 단가가 매출 원가가 되고 최근의 판매 수익과 과거의 매출 원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시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자,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 후 지출이라는 거를 공부했었죠. 자, 여러분 유형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를 1,000만 원에 샀는데 기기장치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나간 거죠. 그러면 이 기기장치와 관련된 취득 후의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그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니까 내용뉴스의 연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생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이런 미래 효익을 주는 지출이라면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뭐 개량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지출들이었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주기적인 수선비와 같이 원상 회복이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지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 비용 처리하는 이러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뭐 부속품을 교체한다든지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건물의 외벽을 도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요소를 연장시킨다. 당연히 미래의 효익을 주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품질 향상을 가져온다.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건물 내부에 뭐 조명기구, 뭐 형광등을 갈았다. 형광등을 갈았다고 해서 건물에 미래 효익이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은 조명기구나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번의 답은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개념이었어요? 자, 여러분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주는 자산이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유형자산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물리적인 형체가 존재하지 않죠. 실체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형자산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이 있다 그러면 이 특허권을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자산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제라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특허권이 있으면 그 특허 기술을 우리 기업에서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모든 기업이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차이점은요. 잔존 가치를 0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상각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하자라는 거죠.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이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해서 상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제한 사항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액법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우리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뭐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형자산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상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우리 상각 누계액 이렇게 계정을 설정해서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상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지 누계획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계획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직접 상각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지만 오랜 관행상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거는 동종업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종업원, 우수한 종업원이라든지 또 좋은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 수익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이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이런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한 게 있다면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건 인정하겠지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건 몇 번일까요, 그러면? 자, 5번의 답은 1번이었는데요. 무형자산은 완료한 후에 잔존가치를 1,000원으로 반드시 남겨둔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0으로 봅니다. 우리가 1,000원이라는 건 이제 우리 세법 규정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비만가액이라고 해서 이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1,000원을 잔존가치로 남겨둔다. 뭐 이런 세법상의 규정은 있지만 우리 회계에서 무형자산 잔존가치를 1,000원을 반드시 남겨둔다.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0으로 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전혀 1번은 맞지 않는 얘기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임차 보증금. 자,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자, 여러분,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보증금은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부채예요. 일반적으로 기간이 3년 막 이렇게 길기 때문에 1년 이상 된다 그러면은 비유동 부채로 구분되는 게 맞겠죠. 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지급했을 때 현금으로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때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는 건데 보통 기간이 1년이 넘어가니까요. 1년이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채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1번이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돌려받을 자산입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선수금, 미지급 배당금 이건 전부 다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선수금은 유동부채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부채.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현금 배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도 부채 개정 과목이에요. 유동부채 개정 과목.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문제를 풀면서 자꾸 되뇌기고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힘들 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7번입니다. 다음에 자본 항목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우리 자본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본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구분될 수가 있죠. 손익거래. 자, 그러면 우리 자본거래라는 것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니까 그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우리 복습하는 거죠, 여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에요.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에 한 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일반적인 표준이 되는 주식인데 우선주는 어떤 좀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본잉여금은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인데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해서 1,000원만큼 발행 금액이 초과됐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자, 주식을 매입 소각하면서 액면 5,000원짜리 자본금을 차변으로 없애면서 대변에 현금 4,000원만 줬다. 그러면 1,000원만큼 대변에 감자 차익이 생길 수 있겠죠. 감자라는 건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를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 차익. 자, 자기 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면서 이익을 보게 되면, 자, 10,000원에 산 자기 주식을 12,000원에 팔았다. 그럼 2,000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것도 수익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받거나 임시적인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액면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할인 발행했다. 그럼 차변에 1,0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감자 차손,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우리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했는데 그걸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 자기 주식. 이거는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자산이 아니라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할 때 주식 배당을 주기 전에 임시로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걸 잡아놨다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면서 대변에 자본금이 잡히는 거였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이거는 임시적인 어떤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미실현된 손익들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라든지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등등등. 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를 통해서 늘어난 자본의 증가분이죠.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에다가 이거를 반영하죠.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적립금, 자유롭게 쌓을 수 있는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자본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다른 하나는 자기 주식이었죠. 자, 8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초재고는 5만 원이고 기말재고는 없대요. 자, 영업이익. 자,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이걸 제가 지우고 손익계산서 구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에서 단기 기초 상품이라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에요. 그 순매출액이란 것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겁니다.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지금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노란 색깔로 제가 순매출액을 구해볼게요. 자, 총 매출액 50만 원에서 매출 할인을 빼야지 순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순매출액은 49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고액,
기초재고액은 지금 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초재고액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매입액을 구하시는 거예요. 순매입액. 자, 총 매입액은, 자, 색깔을 제가 녹색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총 매입액은 3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입 애누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를.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매입 애누리를 빼게 되면 30에서 2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죠? 그렇죠. 28만 원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순매입액은 28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왜 28만 원이죠, 여러분? 그렇죠.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2만 원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2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말재고는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럼 기말재고는 빵원이죠. 그러면 5만 원에서 28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5만 원에서 28만 원 더하게 되면 33만 원이 다 팔려 나간 겁니다. 맞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만 원짜리를 49만 원에 팔았으니까 16만 원만큼이 이 물건을 팔아서 얻은 마진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돼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색깔 확인해 볼게요. 주로 B자로 끝나는 것들이 좀 많죠. 뭐, 그죠? 수도 강열비, 여비교통비, 수선비, 운반비, 차량 유지비. 뭐 이렇게 B자로 끝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급여도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여기서 이게 뭐 제조와 관련됐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렇죠? 영업이익 구하는 거는 상관없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쭉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색깔 칠한 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죠? 급여 2만 원, 통신비 5천 원, 감가상각비 만 원, 임차료 2만 5천 원. 그럼 얼마 나오세요? 6만 원이 나오시죠. 그죠? 그러면은 6만 원 이렇게.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16만 원인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6만 원이니까 영업이익은 그렇죠. 1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조부문 원가. 보조부문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 부문의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자, 혹시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기억나실까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이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공장의 여러 부문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과 수선처럼 보조 부문도 있을 수 있고요. 절단이나 조립처럼 제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이 동력과 수선 부분처럼 제품 생산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이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 이걸 우리는 보조 부문비라고 하죠. 이 보조 부문비를 이 절단과 조립과 같은 제조 부분에 배부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에 주고받은 걸 무시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에 주고받은 유효수 관계를 손설 정해서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이었고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에 주고받은 유효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 전체 금액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동일해요. 어차피 보조 부분에 짓게 된 제조 간접비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전체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에 따라서 이 제조 부분에 짓게 되는 이 보조 부분비의 금액이 이 금액이 전체는 똑같지만 이 제조 부분에 짓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의 이 제조 간접비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이 제조 부분에 짓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 제조 간접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소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직접 배분이나 단계 배분보다는 계산이 복잡하지만 정확성은 높다라는 거죠. 단계 배분법은 순서를 정해서 일부만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이 제조 부분에 짓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단계 배분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동력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동력부터 수선에 배분하고 수선에서는 동력에 배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선에서 절단과 조립에 배분하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선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수선에서 동력에다가 주고 동력에서는 다시 수선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럼 동력에서는 절단과 조립에 제공한 용역 비율만큼 수선에서 받은 걸 갖고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전체 제조 간접비는 똑같지만 동일하지만 이 제조 부분에 짓게 되는 보조 부분비가 달라질 수는 있죠. 순서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 배분액의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하지만 배분에 대한 정확성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 3, 4번은 올바른 표현이고 1번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니까 구분의 답은 1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원가 분류 중에 분류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원가 분류 중에 분류 기준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자,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 또는 간접 원가, 그쵸? 간접비 또는 간접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다와 바가 묶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게 묶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산 원가 행태에 따라서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 원가, 변동비와 고정비, 고정 원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그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이런 매몰 원가, 뭐 기회 원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색깔별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뭔가요? 가하고 나 틀렸죠? 가하고 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하고 다 틀렸죠? 같은 색깔이 묶여야 되는 거죠? 나하고 마 맞죠? 3번이네요. 라하고 바 틀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10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024년 제조 작업 지시서 샵 200번에 대한 제조 간접비 또는 뭐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202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들으시는 경우에 이걸 2025년도로 조금 수정해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025년에 샵 200번에 대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과 예정배부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여러분?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예실배라는 걸 생각하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정상계변원가 계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제조건조비 실제 원가로 계산하면 너무 원가 계산이 지연되니까 연초에 우리 25년도 거 구하는 겁니다. 연초에 연간 예정 제조간접비가 380이고 총 예정 기계작업 시간이 8만 시간으로 추정을 한 거죠. 연초에 25년도에 25년도 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25년도로 바꿔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정 제조간접비가 380만 원이에요. 연초에. 그리고 예상되는 기계작업 시간이 8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47.5원이 나옵니다. 이 47.5원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요게 47.5원이 기계 1시간당 연초에 추정해 놓은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조건조비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때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지금 샵 200번에 대한 거니까 샵 200번 제품의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11,000시간이다. 그래서 11,000시간 실제를 곱해 주시면 522,500원이 제조건조비의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제조건조비가 있다 그러면 배부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실배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배부 차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소배부 차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한산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뭐였었죠?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었던 건데, 자, 평균법의 가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기초 물량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차이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거죠. 13번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로 구분한다. 자, 여러분,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왜? 영리 목적과 상관없다고 했었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납부도 총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하는 것이죠. 사업자 단위과세는 신고, 납부, 생계와세 발행, 사업자 등록을 총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부도 우리가 사업자 단위로 하는 것이 사업자 단위과세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죠. 왜?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수출을 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를 포기할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1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자, 면세와 관련된 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매출할 때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영업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해주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되죠. 토지와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 쉽게 생각해서 토지 취득을 위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나중에 팔 때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 농산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 중소제조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가 간략히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의제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나 실기 적용은 전산 세무 2급 단계에서 나옵니다. 저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자 경우에는 농민한테 구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가공해서 제조업자가 과세되는 재환의 용료를 공급했을 때 농산물 구입할 때 면세기 때문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산 세무 2급 단계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4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1, 2, 3번을 소거해서 풀어왔어야 되는 거죠.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 1급 수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자, 매입세가 공제가 안 되는 거를 역으로 소거하는 거죠. 면세 관련된 거 공제 안 되네. 비영업용 공제 안 되잖아. 토지 관련된 거 공제 안 되잖아. 그럼 답이 4번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자, 택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미용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고요. 자, 제조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자, 이건 우리가 강조했었죠. 자,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해준다. 간접 수출로 인정해준다. 대신에 영세율 생계화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기 임대료처럼 생계화서 발행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회 전산회계 1급 객관식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